박문성 해설위원은 손흥민의 최근 활약상을 보고 여러 팀에서 오퍼가 오고 있고 토트넘에서 잡아두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손흥민은 레알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펠레라고 불릴 만큼 빗나가는 예측으로 축구 팬들의 원성을 사는 박문성 해설위원이지만 이번 예측만큼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예측입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손흥민 관련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레알과 몇 번 연결된 적이 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보도들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지역지 깨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 시장을 보고 있고 플로렌티스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손흥민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고 EPL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첼시를 비롯해 몇몇 팀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이제는 페레즈 회장이 영입전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레즈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을 주시했다. 가레스 베일의 토트넘 완전 이적 가능성은 손흥민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데펜사 센트랄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의 선수를 원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그중 한 명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관심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다. 손흥민은 첼시를 비롯해 몇몇 팀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 역시 예전부터 손흥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향후 협상에 있어 가레스 베일의 토트넘 완전 이적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페레즈 회장에게 불가능은 없다. 유럽 B클럽들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지만 페레즈 회장도 영입전에 참전한 이상 이제는 페레즈 회장과 함께 손흥민이 레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을 오랜 시간 동안 눈여겨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 유명한 갈락티코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갈락티코스는 은하수를 의미하는 스페인어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추진하는 선수 영입 정책의 일환입니다. 갈락티코스라는 말 그대로 전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초특급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해 은하수를 이루겠다는 선수 영입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슈퍼스타 수집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림 벤제마, 사비 알론소, 알바로 아르벨로아, 앙헬 디마리아, 크리스티아노 날강도 모두 페레즈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과 더불어 역대 최고의 회장이라 불려도 손색 없을 만큼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는 레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비싼 몸값 또한 레알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레즈 회장은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가장 싼 선수라는 좌우명으로 선수를 영입하기 때문입니다. 레알이 이렇게 돈을 펑펑 써가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초상권 정책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선수 계약에 있어서 초상권의 최소한 40%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가장 싼 선수라는 말의 근거가 됩니다. 스타성이 좋은 선수는 단연 언론 및 미디어 노출이나 각종 행사 그리고 광고 섭외 등이 폭주하기 마련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온전히 레알이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레알은 선수들에게 투자한 고비용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레알이 손흥민에게 지니고 있는 초상권 지분이 40%인 상황에서 손흥민이 나이키와 100억짜리 광고를 체결했다면 수익의 40%인 40억을 레알이 가져가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페레즈가 월드컵이나 챔피언스 리그 등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대회에서 맹활약을 해서 인지도가 높아진 스타급 선수 영입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며 또한 그러한 선수들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업들은 축구클럽 운영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운영 형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경영학에서 레알 마드리드 클럽 운영 사례가 교재로 쓰일 정도며 레알이 그토록 많은 자금을 이적 시장에 쏟아붓고서도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흥민은 레알의 아시아 마케팅에 있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일본의 리오넬 메시로 불리는 쿠보 타케우사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또한 아베 히로키를 영입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선수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스페인의 축구리그 라리가는 비유럽 연합 출신 선수들을 1군에 3명밖에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라리가 구단이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 같은 남아메리카 국가 출신 선수들을 등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출신들의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친이 해당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쉽게 유럽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햇볕 때문에 낮 경기가 불가능한 라리가와는 달리 프리미어리그는 낮 경기가 가능합니다. 스페인과 영국에서 낮 경기를 치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8시에서 11시경입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영국에서 저녁이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는 동아시아 시각이 새벽 1시에 이릅니다. 토요일 경기면 괜찮지만 일요일 경기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다음날 등교를 하거나 출근해야 하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라리가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아시아 선수들을 영입하며 폭넓은 아시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중개권 수수료, 스폰서 계약 등으로 아시아가 유망한 수익 창출처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이를 부럽게 생각한 라리가 팀들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없다면 시장 공략도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프리미어리그가 아시아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아 시간대를 노렸던 이유도 있지만 박지성과 이영표, 손흥민 등과 같은 아시아 선수들의 공도 컸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억 2,500만 명의 아시아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7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4개 언어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4의 프로게이머 팀을 창단해 e스포츠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3억 3천만 명의 아시아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EPL 구단들은 아시아권에서의 중계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중계권 입찰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의 소닝그룹은 3년간의 EPL 경기 중계권을 8,200억에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중계권료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손흥민은 레알의 갈락티코스 정책에도 가장 부합하는 선수이며 손흥민의 영입은 레알 마드리드뿐 아니라 스페인의 라리가 전체를 아시아 시장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레알에 갈 땐 가더라도 지금은 현재 팀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적하기 전부터 마음이 붕 떠버려 팀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어느 시즌보다 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토트넘은 리그 우승을 노리는 강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특히 무리뉴 감독에게는 2년차 매직이라는 기분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과거 자신의 지도자 커리어에서 2년차에 눈에 띄는 성적을 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서도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토트넘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글렌 호들의 인터뷰를 실으며 무리뉴 감독이 어딜 가든지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그가 왜 연속 우승을 따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리뉴는 첼시에 있을 당시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경기력이 좋아 보인다. 무리뉴를 믿을 것이다.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승을 따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만약 팬들과 선수들, 관리팀 모두 이길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마법의 공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확진 환자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약 4배는 많다는 논문이 나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3일 이 같은 주장이 홍콩대 연구진에 의해 국제적인 의학 저널인 더렌시스에 지난 21일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20일 현재 치료 중인 현재 확진자가 54,96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후 수정을 통해 도입한 확진자 분류 방법을 따를 경우 이 숫자는 무려 23만 2천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4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홍콩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건 중국 정부가 확진자 분류 방법을 계속 수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까지 모두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해 7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홍콩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감염으로 분류된 비율이 7.1배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제2차 가이드라인이 4차 가이드라인으로 바뀌면서 감염자 비율은 2월 8일 대증가했으며 제4차에서 제5차 가이드라인으로 수정되면서 감염자는 4.2배나 늘었다. 제5차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5일 발표됐다. 5차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임상학적인 진단과 핵산 검사 모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확진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5차 때부터는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확진자라고 판정할 수 있도록 분류 방법을 수정했다. 홍콩대 연구진은 이 5차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적용됐다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월 20일의 경우 당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5만 4,965명이 아니라 23만 2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느슨한 확진자 분류 방법이 커다란 차이를 불렀다는 이야기다. 홍콩 연구진은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감염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오판 세계는 왜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는가? 화살은 중국을 향한다. 사라진 듯 보였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코로나 원조, 코로나 외교도 소용없다. 급속도로 불어나는 희생자와 감염자, 경제적 충격의 세계 각국은 이번 사건의 근원을 생각했고 중국을 떠올렸다. 중국, 너희들이 책임져. 미국에서 시작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이 공들이는 아프리카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시 주석의 의도는 분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려 했다. 코로나19 혼란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휩싸였던 그였다. 하지만 긴급한 봉쇄령으로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러자 국외로 눈을 돌렸다.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장비를 전 세계에 원조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의 손을 내밀었다. 중국몽 시전의 루트였던 1대1로는 보건 실크로드로 포장됐다. 중국은 방역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 방역 제품을 1대1로에 실어 보냈다.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겠다. 미국이 갖고 있던 글로벌 거버넌스에 도전한 것이다.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코로나 외교는 먹혀 들어가는 듯했다. 코로나19 발현국에서 글로벌 방역의 리더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한판 뒤집기였다. 인민들에게 강한 영도자 이미지를 심는 것도 시진핑이 노린 정치적 속셈이었다. 그런 시 주석의 의도 잘 통하지 않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의 원조를 반기던 유럽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일 일간 빌드지 편집장은 17일 공개 서한을 통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 중국은 세계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까지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할 만큼 천진난만하게 굴지 말자고 지적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과 관련 바이러스 발생 등을 포함한 내용을 매우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프랑스와 영국 외에도 아프리카 20여 개국 이시 주석의 중국이 위선과 자만심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중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유럽으로 향한 가짜 원조 물품, 분노 촉발의 직접적 이유.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이 보낸 마스크와 진단키트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지 않거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이 준 구호 물품을 돌려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럽의 중국 원조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 의료 장비와 물품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유럽의 분노를 촉발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코로나를 틈타 지정학적 문제 야기. 시주석의 코로나 원조는 중국을 경쟁 상대로 봤던 유럽엔 껄끄러운 행동이었다. 디플로맷은 유럽 엘리트와 대중에게 중국의 부상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었다며 코로나 원조로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지난달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중국은 미국도 자극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해상 훈련을 한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 일대 항구에 발이 묶인 틈을 타버린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미국과 유럽에게 코로나를 틈타 중국이 국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심어주었다. 한때 중국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던 트럼프는 지금 연일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아시아 혐오 반대 중국, 외국인 혐오 스스로 일으켜. 아프리카가 대표적이다. 최근 광둥성, 광저우시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차별 논란 때문이다. 아프리카인이 다수 거주하는